안녕하십니까. ST팜 IR 팀장 이혁수입니다. 제가 이 한국 IR 협의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IR 기업 설명회를 하게 된 게 한 3년째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좀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을 좀 개념 설명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mRNA라든지 올리고 쪽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산업 동향 또 그런 위주로 좀 약간 좀 더 깊이 있게 인사이트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의 그 연역을 보시면 서플라이 리코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왔던 과거의 이력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트랙 레코드로 잡히게 되는데요. ST팜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자이도부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체 원료인 사이미딘을 가장 많은 규모로 공급을 했던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CMO 1세대에 속하고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CDMO를 했던 회사가 되고요. 그 이후에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죠. B형 간염 약물, 뭐 C형 간염 약물, 뭐 이렇게 해서 에이즈 치료제, 또 노바티스라든지 로슈, BMS 뭐 이런 회사들한테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 분야에서는 굉장히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뉴클레오시드라든지 모노모를 가장 많이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또 저희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보통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 DNA나 RNA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는 보통 디옥시 리보핵산, RNA는 리보핵산이라 부르죠. 근데 디옥시라는 말을 잘 보시면 D라는 말은 제거하다, 없다 이런 뜻이고 옥시란 말은 산소 분자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가 하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DNA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없다는 거는 그 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활성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활성이라는 것, 곧 변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가 DNA 기반 바이러스보다 RNA 기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변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들은 치료제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ST팜이 이렇게 바이러스 구조에 잘 듣는 기본적인 뉴클레오시드 원료를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DNA나 RNA 구조체, 즉 유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핵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ST팜은 글로벌 인증 그리고 실사와 관련돼서 뭐 거의 최고 등급의 FDA 승인을 인증을 받은 회사죠. 이번에 7월 말에 저희가 반월 공장이 US FDA 최고 등급 NAI 등급의 C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그 NAI 등급을 받은 회사는 제가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올리고 쪽으로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GMP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제 저희가 최초가 되겠고요. 글로벌 쪽으로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그다음에 스몰 모리큘 모두 FDA의 CGMP 인증을 받은 회사는 역시 아시아에서도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저희 ST팜의 그 자회사들, 그 계열사 현황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본사인 저희 그 ST팜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CDMO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말에 유럽에 저기 스위스하고 스페인에 있는 두 개 회사를 저희가 CRO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회사는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 회사는
그 동물 실험한 결과에 대한 조직 독성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히스토패솔로지라고 해서 조직 병리, 뭐 임상 병리, 독성 병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CRO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2개의 또 새로운 신약 개발 자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레바티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샌디에고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mRNA와 서큘 RNA를 이용해서 항암 백신, 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CAR-NKT라고 하는 이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버나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틀란타에 설립을 했는데 역시 mRNA를 이용해서 이제 감염병들, 항바이러스 질환을 타겟으로 이제 개발한 거죠. 그러면 ST팜은 지금 미국의 신약 개발 자회사가 모두 mRNA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지금 다 커버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머크가 이 서큘 RNA 기반의 신약 개발 초기 회사죠. 오르나 테라퓨틱스를 약 36억 5천만 달러에 거의 사실상 인수를 했던, 기술 투자를 했던 사례를 보면서 이 서큘 RNA, mRNA와 서큘 RNA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른 단계에 서큘 RNA를 하는 회사가 이미 ST팜이 선제적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T팜의 CDMO는 크게 1980년대부터 뉴클레오시드, 모노머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들어갔고, 여기서 말하는 2008년이라는 거는 GMP를 뜻하는 겁니다. GMP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게 이제 2008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이후에는 저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mRNA 쪽하고 서큘 RNA 쪽, 혹은 셀프 어플리케이션 혹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자가 증폭하는 mRNA 쪽으로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RNA 기반 치료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RNA 기반 치료제들은 보통 우리가 1세대 의약품을 그 저분자 화합물, 그 케미칼 신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2세대 의약품을 우리 항체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3세대 치료제로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를 많이 얘기를 드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도 상당히 안전한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게 이제 RNA 기반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 기반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지를 않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해당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해서 질병의 원천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올리고로 연결된 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한쪽 방향, 선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리고는 한쪽 방향을 막아놓고 한쪽을 계속 염기를 쌓아 올려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합성이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ST팜은 그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머 블락이라고 하는 일양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1개씩 합성하는데 저희는 2개씩을 합성하는 거죠, 일양체로. 그래서 지금까지 정립된 그런 수율, 그 합성법에 의한 수율보다도 저희가 한 22% 정도 더 높은 수율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 경쟁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올리고 약물 RNA 기반 치료제를 설명해 드리기에 있어서 이 중심 원리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생명공학에서 이걸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생물학 혹은 뭐 생명공학의 중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다 끝이죠.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DNA에서 한 가닥의 mRNA가 이제 풀려 나오게 되고요. 이 m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작용이 있게 됩니다. 좀 되게 복잡하게 되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바로 DNA에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면 안 되나? 근데 DNA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죠, 설계도. 근데 이 설계도가 조금이라도 뭐 이상이 생기면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DNA는 꼭꼭 핵 안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이를 최저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진화를 거쳐서 검증한 메커니즘이 바로 요 이렇게 단계별로 m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mRNA의 보통 크기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기가 한 1000개에서 5000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선형으로. 그 중에 올리고라고 하는 부분들, RNA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mRNA 전체 길이 중에서 일부분인 한 21개에서 한 25개를 이제 올리고 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올리고 약물은 특정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물, RNA 기반 치료제들은 특정 단백질을 행성을 차단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mRNA는 특정 단백질을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죠. 만들 때는 염기설이 다 필요합니다. 1000개에서 5000개의 염기가 다 필요한 거죠.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 맞아야 되고요. 근데 이걸 못 만들게 회방을 놓으려면은 중간에 일부분만 회방을 놓으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올리고 약물은 mRNA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못 만들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이런 특정 단백질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단백질을 못 나오도록 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만들면 또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를 들면 항체 의약품,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형태의 mRNA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우리 몸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적으로 인식하니까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mRNA 백신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배양 설비에서 배양해서 넣어주는 게 항체 치료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mRNA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기능이 있는 거죠. 최근에 신약 개발 트렌드들은 이렇게 좀 약간 자연 친화적이고 생명 친화적인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궁 내벽에 이제 임신이 잘 되시는 여성분과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분들의 세균의 형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이 잘 되는 분들의 그 세포 세균을 갖다가 넣어주면 임신이 성공할 수가 있는 불임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너무 약들을 너무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막 다 박멸시키고 죽이고 이런 쪽으로만 신약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내성이 생기고 역으로 인류를 공격하고 점점 더 독한 약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점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하고 친하게 되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혹은 공생의 개념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제 약물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기생충을 박멸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기생충들을 박멸했더니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장에 구멍이 뚫리고 하는 크론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생충 알을 넣으면은 치료가 되는데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일단 기생충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위장관에 분포했던 기생충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같이 공생을 했을 텐데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렇게 신약 개발의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보면서 요 중심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기본적인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약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올리고 약물,
RNA 약물이나 mRNA 약물들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고 앞으로 차세대 치료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패러다임을 바꿀 거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RNA 기반 치료제들의 특성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게 명확하게 염기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택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특정 염기 4가지를 서로 짜맞추면 되기 때문에 약물 디자인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러면 이제 임상 과정도 굉장히, 전임상 과정도 되게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고, 또 내성도 안 생기겠죠. 그리고 항체 대비 경제성이 높습니다. 또 약물의 지속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을 보면은 조직에 대한 선택성이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장기로 잘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곳곳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딜리버리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NP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경구로 먹는 약이라든지 눈에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투약 방법을 개발해서 표적 장기를 확대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ST팜이 투자한 에비디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AOC라 그래서 항체와 올리고를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체 약물은 굉장히 조직 선택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올리고 약물을 장기의 선택성이 높은 항체랑 결합을 시키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딜리버리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약점이 바로 대량 생산의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가, 이 올리고 관련된 전문가 전 세계 한 300명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원료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잘 못 가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쇼티지가 발생하고, 또 소수의 CDMO가 과점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또 임상 단계 시료가 점점 부족해지니까 임상 단계 쪽에서는 단가가 오르고, 일부 업체들은 자체 올리고 임상을 조달하는 그런 내재화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 이제 쇼티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 범위는 좀 도식화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진 테라피라고 하는 범위는 그게 올리고 기반의 핵산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NA 간섭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를 사용하는 게 뭐 안티센스, siRNA, 마이크로 RNA, 뭐 앞타머, 디코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엑선 관련돼서 커플링을 하거나 뭐 건너뛰는 방식을 쓰는 방식이 이제 사렙타에서 개발한 이제 뭐 뒷생 근위 영양증 치료제 같은 것들이 해당될 거고요. 또 우리 코로나 백신에도 들어가는 mRNA 백신이나 이런 그 코로나 백신에도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CpG 면역 증강제가 이제 여기 올리고도 만들어집니다. 뭐 다이나백스라는 회사는 지금 그 자기들이 밝힌 바로는 백신의 한 10억 도즈에 사용하려면 요 올리고가 한 3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크리스퍼 쪽으로도 유전자 편집 쪽으로도 일부는 올리고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좀 도식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T팜은 지금 현재 올리고에서 이제 확실한 경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효소 기반의 mRNA 쪽 비즈니스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 거죠. 향후에는 이제 ST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xRNA 유전자 치료제 전문 CDMO로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엘라엘람이 자기들의 이제 siRNA 파이프라인들을 분석을 했더니 임상 성공률이 62.5%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신약의 성공 확률이 한 5.7%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마커를 쓴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10.3%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62.5% 무려 6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 작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기회비용이라든지 투자 비용,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지표가 나온 치료제 영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 엘라엘람이 최근에 유전성 아미로이드성 심근변증이라는 새로운 적응증으로 기존의 신약의 상업화된 신약의 적응증을 확대한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당일날 시총이 약 22조짜리가 무려 48% 주가가 뛰었죠. 하루 만에 시총이 11조가 늘어난 겁니다. 예, 이 뭐 상업화 승인 받지도 않은 건데 임상 성공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 보는 거죠. 또 최근에 그 siRNA 신약 파이프라인의 80% 이상이 다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으로 전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사들이 다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입하면 안 됩니까? 예, 얼리 스테이지 단계라도 아이오니스라든지 엘라임 같은 회사로부터 도입을 하면 되죠. 역으로 발상 전환하는 게 어떨까? 이게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밑에 보시면은 현재 임상 중인 RNA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한 700개 얘기를 했는데 벌써 900개가 넘고 1000개 육박을 하는 거죠. 요게 2021년 자료니까요. mRNA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코비드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늘어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모더나하고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백신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 주력 파이프라인들이 감염병을 타겟으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큐어백, 독일의 큐어백 같은 회사는 또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코로나에서 선제적 지위를 놓쳤기 때문에 항암 백신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한때 업계 1위였던 큐어백이 어느 순간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항암 백신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RNA 기반 치료제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화가 된 거는 바로 2018년쯤에 이제 갈락 기술이라는 게 딜리버리가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올리고 약물에다가 갈락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붙였더니 이게 간으로 잘 전달이 됐던 거죠. 근데 간은 우리 몸에서 각종 대사와 관련된 단백질과 효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난치성 희귀질환 중심으로만 개발되던 올리고 약물들이 갑자기 만성질환 쪽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만성비형 간염, 내쉬 이런 약물들로 개발되니까 이 환자 수가 뭐 수백만 명, 많게는 뭐 수억 명에 달하죠. 이런 만성 질환들은. 그러니까 이제 원료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업화된 만성질환 치료제는 렉비오가 있고요. 2024년 말부터 만성질환 RNA 신약들이 연차적으로 이제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보시면은 뭐 2030년에 약 33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신약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의 포션이 한 5에서 통상적으로 신약은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올리고 약물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한 10%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은 2030년에 뭐 원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시장은 약 3조 3천억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시장에 30% 점유하면은 SK팜이 매출이 1조가 올리고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2030년에 올리고 매출이 한 1조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상업화 약물들,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그런 약물들의 파이프라인 한 열 몇 개를 쫙 나열하고요. 투약 횟수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상업화됐을 때 원료가 필요한지를 계산한 자료입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셨는데요. 한 12톤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임상 이상 단계는 파이프라인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선진국 내 타겟 환자 수의 10에서 20%로 되게 보수적으로 가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경쟁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에서 20% 될 수 있겠지만 뭐 경쟁이 없는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한 50% 이상 점유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그냥 20%, 10%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하신 거죠. 그래도 12톤이 필요합니다. ST팜이 지금 대규모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뭐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얘기를 하시죠. 예, 채울 수 있고요.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원료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몇 개 파이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 안티센스하고 이제 siRNA를 좀 소개를 먼저 하는데요. 먼저 JNJ3989는 그 에로헤드라는 회사가 개발을 해서 그 얀센한테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파이프라인입니다. 현재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요 주사기로 되어 있는 게 투여거든요. 첫 번째 0번째 날, 28일째 날, 56일째 날 투여하고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뭐 392일 동안 요게 쭉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의 약 98%가 거의 완치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이 거의 90% 이상 감소가 된 겁니다. 무지막지한 약물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형 간염은 RNA 기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엄청 많거든요. 1인당 연간 투여량이 1200mg 계산되기 때문에 뭐 요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요거 300mg로 계산하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만성 비형 간염 환자가 3억 명 정도, 2억 5천만 명에서 3억 명 정도 되니까 100에서 200만 명 정도 투여하면은 약 1톤에서 한 2.4톤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 이제 베피로비르센이라고 하는 안티센스 올리고 약물인데요. 이 올리고 약물로 현재 임상 2비가 진행되고 있고 첫째 날 78일째, 168일째 300mg씩 투여를 하고 했더니 전체 그 투약한 환자에서 30%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후속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약들이죠. 기존에 지금 비형 간염 치료제 뭐 시장만 해도 수십조 시장이 되는데 다 현재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억제제지 이렇게 완치 가능성 있는 약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올리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만성 비형 간염 개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양도 엄청 많죠.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뭐 3톤에서 6톤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비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엘라일남의 약물을 이제 라이센싱인 회사인데요.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근데 요 재밌는 거는 단독으로도 물론 임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병용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올리고 약물, 요거는 스몰 몰리큘, 길리어드의 이제 후 물질. 이거는 현재 팔리고 있는 니볼루비맘이라는 항체. 올리고랑 항체랑 스몰 모리큘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약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콤비로.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제가 나와서 다른 치료제들을 뭐 죽이거나 박살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보적으로 하니까. 제약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체하고 스몰 모리큘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치료제 영역이 생겼으니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신약을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제약산업의 10년 장기를 보면 10년,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 항체의약품에 초기에 투자했던 회사 셀트로이나 삼바가 성공 스토리를 보여줬지만 지금 10년하고 20년 뒤에 SD팜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갈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판왕 하나를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질레베시난이라고 하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고요. 이건 이제 엘라엘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끝에 란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siRNA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이제 효소를 감소시켜서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건데, 임상 1상 결과를 보면 단일 투여만으로도 95%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끝판왕인 거죠. 보시면 여기 주사기 나온 게 여기 첫 번째 투약을 하고 이제 몇 주가 지난 게 보이는 거죠. 한 번 투약을 했는데 쭉 지속된 겁니다. 이 상태가 무려 6개월 간 거죠. 그래서 600mg을 연 2번 맞으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임상 2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임상 2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 굉장한 약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클리시라는 뭐 저리 가라죠, 이거는. 미국에서만의 그 본태성 고혈압 환자, 본태성이라는 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고혈압을 갖고 있는, 이게 유전에 의해서 뭐 된 이런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환자가 1억 800만 명이 달하니까 전 세계는 거의 한 3억 명 정도 된다고, 거의 2억 5천만 명 이상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고혈압 약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200만 명 투여한다고 가정하면 2.4톤 나옵니다. 1000만 명 투여하면 뭐 얼마가 될까요? 5배가 늘어나겠죠.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노바티스에서 개발하는 펠라카르센이라고 하는 안티센스 올리고 약물인데요. 이 약물을 보시면은 현재 요 심혈관 동맥경화증 카디오바스쿠러 디지즈 약자입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제 이렇게 표현하죠.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가진 환자의 이 LPA라고 하는 리포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리포프로틴을 타겟으로 하는 유일한 약물입니다. 임상으로 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시도됐던 후보 물질들은 요 리포프로틴 숫자를 거의 한 30에서 40% 수준밖에 낮추지를 못하는데, 요 펠라카르센은 뭐 80% 이상 감소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LPA 수치를 80% 이상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요 유발 인자인 LPA를 98% 감소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50mg 미만으로 감소시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P값을 보시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P값이 0.0001보다 작습니다. 글로벌 신약들은 이런 약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값이 0.05만 돼도 성공이라고 하고 막 자화자찬하는데, 이 P값이 0.0001. 요 얘기는 확률입니다. 확률. probability. 확률이 99.9999%라는 거죠. 99999%라는 얘기입니다. 요 데이터의 신뢰성이. 이런 약물들을 글로벌 제약사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봐도 리포프로틴 숫자가 높으면서 동시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가 전 세계는 한 8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유일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100만 명만 투여한다고 가정해도 뭐 1톤에서 2톤이 필요한 거죠. 200만 명이라 해도 2톤. 아이오니스의 또 안티센스 올리고 약물인데, 그 고지혈증, 그 인클리시란 렉뷰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개발하는 약물인데요. 이건 아스트라제네카한테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약물인데요. 보시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 인클리시란보다 효능이 더 좋아요. 인클리시란은 보통 한 56% 정도, 56에서 58% 정도의 LDLC를,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거는 73%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무지막지한 약이죠, 이게. 임상 현재 3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제주 첫 번째 주 4주 90mg 투여했더니 연간 투여량은 360mg, 360mg. 근데 환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PCSK9이라고 해서 이제 저밀도 이 콜레스테롤을 수용체를 분해하는 단백질인데, 요거를 낮추면 혈중에 이 LDLC를 유출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LDLC 콜레스테롤이 결국 이게 사용되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우리 혈관의 벽에 붙어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요거를 분해하는 단백질을 감소시키면은 이게 혈관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운동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6천만 명을 타겟 이상을 보고 있는데, 뭐 500만 명 투여하면 뭐 1.8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엄청난 약물이고요. 올레자르센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는 이제 안티센스입니다. 안티센스 약물들은 끝에 EN으로 끝나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엘라엘람 같은 siRNA 약물들은 란으로 끝납니다. 요것도 재밌는데, 현재 올레자르센도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2024년경에 이제 그 가족성 카이로마이크론 혈증이라는 희귀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5년 이후에는 또 만성 질환 한 3천만 명 이상 뭐 타겟으로 하는, 뭐 300만 명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를 타겟으로 하는 또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약물입니다. 이건 트라이글리세리드 수치를 한 60% 감소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인자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P값이 0.0001입니다. 0.0001이죠. 99.9999%로. 예. 이 데이터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이런 약물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가는 약물들이에요. 그러니까 ST팜이라는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을 CDM을 해주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리스크는 적고 글로벌 신약들을 성공하게 되면 리스크는 되게 적고 또 글로벌 신약들이다 보니까 블록버스터 될 가능성도 높고 원료 수용량 많을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비즈니스. 신약 CDMO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암제 중에서 올리고 약물로 개발되고 있는 가장 빠른 약물 중에 이제 이메텔스타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이메텔스타트는 요거는 많이들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텔로머라제 저해제라고 하는 거죠. 텔로머라제 저해제라고 하는 건 그 텔로머라제 끝에 라제 아제란 말이 붙으면 이제 아저씨가 아니고요. 이게 그 효소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활성화시켜준 효소를 이제 아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것은 텔로미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주는 효소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염색체에는 이 텔로미어가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이론상으로는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염색체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라져 있는 물질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근데 이게 특정 횟수 한 50번 정도 분열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텔로미어가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세포는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가 노화와 관련돼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텔로미어를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텔로머라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모든 생명체에는 다 죽는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세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세포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고요.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가 텔로미어를 활성화시켜주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계속 방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채워지니까 영원히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정상세포들은 뭐 하다 죽는데 얘는 계속 증식을 하니까 다른 세포들이 결국에는 뭐 양분을 못 얻어 먹으니까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되는 병입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다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도 정상세포처럼 일정 횟수 동안 분열하다가 죽게 만들면 암과의 공생도 가능한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 개발 트렌드는 점점 자연 친화적이고 생명 친화적이고 공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텔로머라즈라는 효소가 단백질 나오는 거를 못 나오도록 하면은 됐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이른 단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나온 약물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 이메테스타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만약 이 약물을 우리 몸 곳곳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딜리버리 기술이 나온다면 과거에 실패했던 이메텔스타트 임상도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약물이고요. 이메텔스타트가 나오면 암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암을 다 죽여버리니까요. 정상세포처럼 만드니까. 근데 항암제다 보니까 투여량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현재는 이제 혈액암 쪽으로만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임상을 현재 3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이머지라고 하는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요 이머지라는 거는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 마일로 다이스플라스틱 신드롬에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러니까 골수가 약간 형태가 이상하게 변형되는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M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일로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파이브로시스는 섬유증이니까 골수가 이제 섬유화되는 거, 단단해지고 거기 섬유화돼서 이제 단단해지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혈액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적혈구나 이런 혈구들, 뭐 백혈구 이런 것도 못 만들어내는 질병인 거죠. 결국 이게 진행이 되면 혈액암, 백혈병, 루케미아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이나. 근데 이제 MDS를 보시면은 요 약물이 현재 여기 루스파터셉트라고 하는 약물이 현재 시판되어 있는 약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달리스트라는 연구를 한 결과랑 비교를 한 건데
요 약물이 현재 한 1조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물보다도 보시면은 효능이 훨씬 좋죠. 보시면은 전체 보시면 요 8-위크 TI라는 게 뭐냐면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요 위크입니다. 주 TI라고 하는 거는 요 트랜스퓨전 인디펜던스라 그래서 수혈 독립, 수혈 독립,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그 조혈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적혈구나 이런 혈장 같은 걸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혈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독립했다는 그런 뜻이 좀 영어 표현이 그래서. 근데 전체 환자의 42%가 8주 동안 수혈을 안 받는 비율이 42%라는 거죠. 근데 그 현재 상업화된 신약의 경쟁 약물은 32%인 거고, 그건 없고 요제는 없고. 그 다음에 1년간 TI를 봤더니 경쟁 약물은 14%밖에 안 되는데 이메텔스타트는 29%,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1년 동안 수혈을 안 받는 비율이. 예. 평균 값을 봤더니 이제 치료가 다 끝난 환자에서 88주 동안 수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론 주가가 계속 이번 몇 달 전인가요? 52주 신고가를 뚫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5개국의 환자가 약 3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2만 명에서 4만 명 투여한다면은 한 그래도 100kg, 200kg 이상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2023년 말에서 2024년 상반기에 상업화가 예상되는 약물입니다. 이것도 좀 기대해 보실 약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로파이브로즈 골수 섬유증에 대해서 이메텔스타트의 그 임상 결과인데요. 임상 2상 중간 결과인데 현재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메텔스타트, 그리고 여기 보면 BAT라고 하는 건 현재 가장 최선의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Best Available Therapy. 현재 가장 최선의 약물로 사용된 걸로 봤을 때 OS, 그러니까 오버롤 서바이벌이라 해서 생존 기간이죠. 생존 기간이 12개월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평균 생존 기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물의 가장 좋은 최선의 치료법을 썼더니 1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메텔스타트를 썼더니 킬로그램당 9.4mg의 이메텔스타를 처방을 했더니 33.8개월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 뭐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현재 골수섬유증 치료제는 요 야누스 키나제 억제제라고 합니다. 요 이니비타라고 하고요. 야누스 키나제 억제로 이제 자카피라는 약물이 있고요. 근데 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 듣지 않는 환자들, 또 그걸 또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생기겠죠. 이런 사람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한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뭐 30개월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쓰겠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만 한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고, 요거는 거의 독점된 거로 특정된 시장이니까 양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요 제론사는 요 자카피, 룩솔리티닙이라는 약물인데요. 요 룩솔리티닙이라는 약물하고 지금 팔리는 약물하고 병용 투여하는 걸로 또 임상 1상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썼었는데 이제는 경증 환자로까지 시장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약물들이 꼭 성공할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약물이죠. 좀 mRNA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RNA는 뭐 2021년에 매출이 한 60조라고 했죠. 코비드와 관련돼서. 근데 BCC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2026년에 mRNA 시장 규모를 126조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글쎄요, 약간의 의문은 좀 드는데. 요 밑에 자료는 이제 그 보시면 리스크 어드저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험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 감소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이 감소되는 거를 다 리스크를 다 감안해가지고 했던 시장 규모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어요. 너무 적은데 이런 자료도 있다.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자료도 있다는 거죠. 이게 mRNA 기반 치료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mRNA 치료제들이 올리고보다 시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치료제 확장 가능성이에요. 아까 제가 mRNA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항체 의약품이라는 게 특정 항원에 예를 들어서 특정 암에 적용하는 단백질을 항체를 이용해서 기능을 못하게 해서 만든 항체 의약품, 항암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항암제들을 mRNA 방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항체 덩어리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항체 치료들은 직접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을 썼으니까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엄청난 배양기에서 바이오 리액터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백질은 구조가 굉장히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실패했을 때 기호비용도 크고 그러죠. 근데 mRNA로 그걸 만들려면 하면은 그 항체라고 한 단백질을 만드는 mRNA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은 우리 몸을 공장으로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바이오 리액터 같은 큰 생산 설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항체 의약품 생산 설비들이 조 단위에 투자한 그 큰 생산 설비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 곳곳으로 가는 딜리버리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그 mRNA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네, 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mRNA 플랫폼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체에 대한 특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캐핑이고 하나 또 파이프라인 캐핑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mRNA는 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말단이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mRNA는 우리 몸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고 자연적으로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m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몸 바깥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서열을 집어넣은 mRNA를 우리 몸속에 넣어줘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서 발현이 될 때까지, 세포 질환에서 발현될 때까지 이게 분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보호막을 씌워줘야 되는데 머리 부분에 씌워주는 게 이제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캐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꼬리가 이제 폴리에이 테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mRNA 형태고, 서큘 RNA는 요거 두 개를 양쪽 말단을 연결시킨 거죠. 원형의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래서 서큘 RNA는 요 캐핑 필요가 없어요. 꼬리도 필요 없고. 근데 저희가 서큘 RNA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화한 회사인데 캐핑을 안 쓰는 서큘 RNA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혁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 혁신이 되는 거죠.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케팅 용어고요. 혁신을 하는 회사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어야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요 캐핑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mRNA 분자들과 약간의 그 지질들을 넣고 주머니로 이제 감싸줘야 되는 거죠. 요 주머니로 감싸는 거는 요 특정 mRNA 분자가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세포질 안에까지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전달체 역할을 합니다. 요거의 입자 크기가 나노 입자예요. 나노라고 하는 말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요게 1나노미터면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보통 요 LNP 입자의 크기가 약 5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예요. 눈에 보지도 않죠. 그걸 STP팜이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요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요 입자들을 mRNA라든지 요 mRNA 분자와 각종 인지질, 이온화지질, 콜레스테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을 입자를 되게 고륙에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Y자 형태의 관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합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미세 유체 공학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이제 진공 확산 원리에서 물질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됩니다. 요 입자의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도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고요. 요 바깥에 싸고 있는 요 껍질의 두께도 되게 너무 두껍면 안 되고
또 너무 얇으면 안 되고 그런 거죠. 또 입자의 크기, 균일도도 비슷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이 나노 공정이라고 부르죠. 반도체 집적. 그거와 관련된 그 정도의 기술이 요구하는, 여기는 생명공학이니까 더 까다로운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ST팜을 제약 바이오 기업의 삼성전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요 mRNA 백신의 제조 공정을 보면 크게 굉장히 많은데 거의 몇백에서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정이 저희가 이제 DS 공정과 DP 공정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그 중에 핵심 공정이 바로 요 DS의 핵심 공정이 바로 요 파이프라인 캐핑을 만들고 합성, mRNA 자체를 이제 합성하는 요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의 핵심 공정이 요 DDS, LNP로 감싸는 요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계신 게 DP는 요거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요것도 포함된 게 DP예요. ST팜은 DS와 DP의 핵심 공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 시료 정도의 좀 소량의 경우는 저희가 IBT 합성으로서 시험실 규모에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충분히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 필&PC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K-mRNA 백신 컨소시엄하고 그 공동 협약을 맺으면서 녹십자나 뭐 동아 ST에 충진 및 포장을 좀 하기로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플라스미드 DNA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이때는 IVT 합성으로는 안 되고요. 요거는 미생물 배양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는 회사다. 국내에서 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로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캐핑과 LNP의 두 개의 특허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NP를 만드는 원료 물질인 지질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료까지. 꽉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ST팜이.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요 캐핑을 만들 때 요 캐핑 기술은 앞서 저희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기 전 단계 물질인 모노모, 뉴클레오시드 그 기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 캐핑이 모노모랑 똑같은 구조체 형태예요. 그리고 요 제재화에 들어가는 기술은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하거나 정제할 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T팜이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을 진화가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확산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던 거죠. ST팜은 현재 생산 능력이 하루에 6.3몰의 올리고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현재로는 캐파 넘버 1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은 니토텐코 아베시아가 또 생산 증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2위로 다시 밀릴 거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 제3차 증설 약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요 반월 캠퍼스의 주차장 부지에 지을 제2 올리고동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2024년 말에서 5년 말, 6년 초에는 저희가 다시 글로벌 넘버원으로 캐파가 올라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제 모노모하고 올리고를 다 만들 수가 있죠. 그 고지혈증 치료제에 들어가는 모노모도 저희가 자체 지금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공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모와 올리고를 동시에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중간 마진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연속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품질이 되게 균일해지겠죠. A 회사로 받은 거 B 회사로 받은 게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모노모를 적시에 재고로 갖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신약 개발에 공급할 수가 있고 결국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되게 신속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80년대 중후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모노모를 가장 많이 만든다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왜 지금 요 모노모를 잘 안 만드냐? 올리고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비싼 거를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제1 올리고동의 증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내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반월 캠퍼스의 올리고동이 no action indicated, 더 이상 추가 지시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최고 등급의 이제 FDA CGMP 인증을 받았고요. 또 프로스트 설리반이라는 곳으로부터는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죠. 2021년도에 아태 지역 최고의 올리고 CDM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올해 기업상까지 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상을 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한테 상을 줍니다. CDM을 잘했다고. 여기는 FDA에서 주고, 거래처에서 주고, 조사기관에서 주고. 이게 글로벌 역량, GMP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가까운 미국에 있는 저희 경쟁사인 에즐런트나 아베시아가 있는데도 저희한테 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프로젝트는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있는 거고요. 상업화된 원료는 내년에 하나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3상 단계에 있는 거 있고 더 있습니다. 임상 2상 단계도 더 많고요. 그 중에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제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저희 경쟁사 중에 한 곳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CPG, 면역증강보조제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캐파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성질환 프로젝트들이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됐고, 또 저희 고객사들 중에 특히 안티센스 쪽을 만드는 약물은 저희가 매뉴얼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안티센스 약물을 맡기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쟁업체한테 가는 것보다도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신약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제2올리고동이 생길 예정이고, 현재 그 개념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와 캠퍼스고요. 시와 캠퍼스는 사실상 올리고 파일럿 플랜트는 그거는 예전에는 이게 대규모 생산 설비인데 무려 3년 만에 이거 거의 사용도 안 할 정도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죠. 여기가 이제 mRNA 전용 공장이 있고요. 요 올리고동과 요게 사무동 사이에 저희가 또 다른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한 14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 R&D 연구소를 여기다 짓고 있습니다. 요 현재 올리고 1동은 약 7, 8층 정도 되는 높이고요. 일반 건물로 치면 제2 올리고동은 한 13층, 14층 정도 되는 규모로 높이로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이 좁으니까 위로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 반올에 앞으로 이제 반올 캠퍼스 가시면 반올 캠퍼스 2개 건물이 우뚝 솟아 있는 랜드마크를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ST팜의 현재 캐파가 6.3몰로 늘어났죠. 작년에는 약 2.0몰이었는데 6.3으로 늘어났고, 라인 수도 4개로 3개가 더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1분기가 되면 라인 수는 총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캐파도 한 7톤 정도 규모로, 최대 7톤, 평균 되면 한 4, 5톤 정도 할 수 있겠죠. 13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배. 아까 약물들 얘기했잖아요. 그것 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mRNA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mRNA 모디피케이션,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캐핑, 그 다음에 LNP,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런 쪽으로 쭉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ST팜의 요 캐핑, 스마트 캡과 요 ST LNP, 스마트 LNP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캡은 현재 경쟁사가 한 3종 정도의 캐핑 유형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가 한 30종 이상의 아날로그를 보유하고 다 특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쟁사를 포위를 해버린 거죠. 더 이상 못하게. 요 30종이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요 아날로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핑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혈액암의 적응증으로 mRNA 백신을 만들고 싶은데, mRNA 항암 백신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최적화된 캐핑이 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0종 딱 봤더니
단백질 발현량이 가장 높은 게 반드시 최적화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질병이나 적응증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현율이 크다고 하면은 단백질 발현율을 좀 낮춰서 하는 게 최적화된 캐핑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캐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 캐핑 라이브러리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국내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PCT 출원도 이미 끝났고 현재 국내 국제 특허 출원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특허 등록된 거를 다 검색을 하고 확인하고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실체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랑 저촉이 되는지 가능성,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LNP는 저희가 크게 그 구축 전략을 세 가지로 진행을 했었죠. 그 제네반트로부터 검증된 LNP를 도입했다는 거고요. 이 제네반트의 모 회사가 이제 아뷰투스, 그 아뷰투스의 모 회사가 테크미라라는 회사였고요. 테크미라라는 회사는 이미 저희 ST팜하고 같이 굉장히 오래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공동으로 만들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크미라 시절 때부터 우리가 ST팜하고 관련이 있었고, 테크미라가 이제 아뷰투스라는 걸로 이제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아뷰투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LNP 권리를 다 제네반트한테 넘겼어요. 하나 빼고. 만성비형 간염은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아까 만성비형 간염이 얼마나 시장이 큰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하나 빼고는 다 제네반트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제네반트가 그 합자회사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제네반트의 특허를 가져온 게 저희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코로나 백신 중에서는 모더나 백신은 이 제네반트로부터 LNP를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퀴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LNP를 가져왔는데, 아퀴타스라는 회사는 아뷸투스라는 회사의 그 LNP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공동 이제 특허 보유권자가 나와서 설립한 회사인데, 근데 그거는 제실시권이 없는 걸 갖다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계속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근데 바이오엔텍은 제네반트 걸 썼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전혀 특허 LNP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큐어백도 아큐타스한테 또 LNP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큐어백도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은 mRNA 백신이 나오면은 또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ST팜은 제네반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죠. 적통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특허에 이슈가 없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 LNP를 제네반트 LNP를 이용해서 지금 SDP2104 프로토타입 2104의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ST팜이 갖고 있는 게 ST-LNP고 저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훨씬 더 개량한 걸로 보고 있는 이제 3세대 LNP, 차세대 LNP, 이제 스마트 LNP도 이화여대 이혁진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해서 지금 두 종의 후보물질을 이미 도출을 완료했고요. 현재 면역 반응 향상과 안정성 개선으로 지금 국내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 올해 아마 특허 등록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이 되면 역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검색해서 보겠죠. 그러면 경쟁력을 다 확인할 거고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IR 자료에는 처음으로 저희 캐핑과 LNP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좀 꽁꽁 좀 숨겼고 그동안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아직 뭐 mRNA 관련돼서 플랫폼 기술이 수출된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에서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너무 안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요 아카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로 볼 수가 없어요. 워낙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논캡은 캐핑 처리를 안 했을 때 요게 우리 캐핑 유형들 몇 종류 넣은 거고요. 경쟁사의 캐핑하고 비교한 거죠. 단백질 발현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물론 우리 건데 요거는 발현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적응증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최적화되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래의 그림입니다. 보통 요 HEK293이라는 거는 레토르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할 때 쓰는 세포주인데요. 그 세포주에서 이제 요 H는 휴먼이란 뜻이고요. 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라고 하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인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빈혈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적혈구를 만드는 그런 단백질인데
보시면 경쟁사의 캡 대비 저희 ST팜의 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높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또 다른 세포주에서는 비교를 했더니 우리 게 무려 4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핑의 유형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스크린 라이브러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3개밖에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랑 30개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이걸 쓸 수가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독성이 심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단백질 표출만 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4배 이상 효능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GFP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린이라는 뜻이고요. 녹색으로 형광 단백질을 이제 처리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할 수 있게 한 거죠. 참고로 말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ST팜이 제공한 시료로 저희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녹십자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예, 녹십자 등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STLNP 저희 자체 LNP인데요. 인캡슐레이션 에피컨시 보면은 캡슐 효율화라고 보면 되겠죠. 캡슐화 효율을 보면은 경쟁 그 LNP 대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보시고 아까 제가 이제 형광물질을 해가지고 형질을 주입한 다음에 유세포 분석을 한 건데요. 요 사이토메트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세포가 혼합되어 있을 때 그거를 쭉 내려가면 이제 레이저를 쓰면은 이제 세포가 분화가 되거든요. 여기 A는 일로 가고 B는 일로 가고 그걸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건 처리하지 않은 거고 이건 저희 SDLNP 이건 경쟁사 효율을 보시면 비슷하죠. 오히려 더 높게 나오죠. 또 293T라고 하는 세포주는 역시 이제 항레토르바이러스 이런 걸 대량으로 만들 때 쓰는 세포주인데요. 거기 역시 똑같이 형광 물질 처리해가지고 웨스턴 블랏 분석을 했더니 발현량이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요게 경쟁사가 좀 더 높네요. 근데 거의 100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요 ST-LNP랑 경쟁 LNP를 투여한 다음에 얼마나 잘 배출이 되는지 그걸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투여한 지 6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미 간에서는 우리 거는 다 배출이 됐어요. 이제 방광 쪽에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경쟁 LNP들은 간에도 좀 남아 있죠. 그리고 7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경쟁 LNP들은 이제 방광이 남아 있지만 우리 좀 조금 남아 있고 거의 다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 LNP보다 우리 LNP가 훨씬 더 배출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입자 크기가 좀 더 작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나노미터의 크기가 좀 작죠. 이런 것도 있고 영향이 좀 있는데 빨리 배출이 된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LNP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는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독성 때문에 심근염도 유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배출이 빠르다는 얘기는 독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STP-2104의 면역원성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고 물론 전임상에서 타입으로 근거를 한 건데요. mRNA 백신 후보 물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코비드 백신, mRNA 백신과 유사한 면역원성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요게 어떤 거냐면요. 경쟁사의 이제 G4와 G9가 이제 경쟁사의 이제 mRNA 백신 후보 물질인데요. 요 4와 9죠. 저희 게 G10과 G5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모더나고 하나는 화이자겠죠. 예, 저희 거가 했더니 STP 보면 2104, 그다음에 STP 2130을 했을 때 보면은 2104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5로 나왔다는 거죠. 효능이 되게 좋은 걸로 나오고요. 2130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큼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mRNA 플랫폼 기술에 그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와서 mRNA 백신 얘기하느냐. 프로토타입 이제 와서 어떡하려고. 지금 다 다른 거 맞고 있고 심지어 상업 승인도 받고 있는데 오미크론 타겟으로는.
근데 보시면요, 저희가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해서, 새로운 팬데믹 등장할 거에 대비해서 국가 전략 기술 확보 차원에서 뭐 국산화, 기술 국산화, 자립화 이런 측면에서 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또 다른 목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mRNA 플랫폼을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STP-2104는 우리의 캐핑과 제네반트 LNP를 쓴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상 1상 혹은 임상 2상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우리 캐핑의 효능과 안정성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mRNA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서 mRNA CDMO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mRNA CDMO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mRNA 신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요 STP-2104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임상시료도 생산하고 또 공정기술도 연구하고 또 스케일업도 하고 또 mRNA 최적화된 분석법도 개발할 것이고 또 GMP 문서도 쫙 갖추게 되겠죠. 이걸 매뉴얼에서 세팅을 하고 이게 mRNA CDMO를 하는 경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mRNA CDMO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차근차근 밟아가는 회사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략, 되게 조밀조밀한 아주 촘촘한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mRNA 신약을 하나 개발한다고 치면 한 6년, 뭐 7년, 뭐 적게는 물론 2, 3년 걸리겠고 많게는 보통 신약 개발하는데 6년, 7년, 뭐 10년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독특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라도 각종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비용도 임상 비용도 지원받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 거죠. 남들이 6, 7년에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서 2년 내에 mRNA 신약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엄청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mRNA 생산 설비는 이미 연간 1000만 도주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만 돼도 웬만한 그 항암 백신들은 다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결국 국민들한테 맞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물론 요거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도 이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3,500만 도주에서 한 1억 도주를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 양이면 보시면은 1년이면은 1.4kg 우리 콜라 PT 정도 되는 양을 1년에 생산하면 최대 1억 명한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mRNA 설비가 굉장히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고부가치 사업인 거죠. 생산 설비가 크지 않아도 되고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고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될 거고 기술 기반 또 특허 기반 이런 회사가 이런 사업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올리고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이 다 기반 특허들 다 갖고 있어요.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구조체 특허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CDMO한테 맡기면 되는데 지금 mRNA는 mRNA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물질 특허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mRNA를 만드는 구조체라든지 전달체 같은 기반 특허는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매개해주는 회사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CDMO가 저희 같은 CDMO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mRNA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ST판 같은 회사가 CDMO 회사가 캐핑과 LNP의 특허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그냥 뭐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라이센싱 피를 다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CDMO 전략이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저희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은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집중하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죠. 저희가 다른 회사들은 안 하는데 죽이는 거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를 해야만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이제 STP-1002는 아직 임상 1상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임상 1상 결과 나올 거 예상되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생각으로 있고요. STP-0404는 이제 올해 아마 임상 2상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상 들어갈 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TP-0404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한 페이지를 소개를 합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게 안전성 데이터는 이미 임상 1상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게 규명이 됐으니까 효능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효능 데이터는 아직 임상 2상 결과가 안 났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전임상 때 이제 효능 데이터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랄테그라비르라고 하는 현재 에이즈 치료제 약물이 있는데, 아마 MSD인가요? 머크가 아마 팔고 있고 한 1조 정도 이상을 파는 약물입니다. 조 단위로 판매하는 약물인데, 요 약물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염된 세포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이 되는데, 요 랄테그라비어의 내성이 발생한 감염된 세포에 요 약물들을 썼을 때 어느 정도면은 요 바이러스의 활성을 50% 이상 감소시키냐를 본 겁니다. 요 IC50이라고 하는 거는 요 활성을 50% 이상 감소시킬 때 필요한 혈중 약물 농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물 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겠죠. 예, 제일 적죠. 예,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만도 효능이 우수한데, 내성이 생겼으니까 기존에 이제 내성이 생긴 그런 약물들과 병용 투여하면 더 효능이 좋아지겠죠.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인테그라제의 활성 부위에 타겟으로 하는 이런 인테그라제 저해제들은 보통 요 내성률이 벌써 10% 정도까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병용 투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용 기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이제 100나노미터 크기인데요. 요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평상시의 형태인데요. 근데 저희 STP-0404를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물질들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편심이 되죠. 이거를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편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편심 입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규명한 게, 요 알리니 기전에 대해서 얼로스테릭 인테그라 저해제에 대해서 2016년에 이제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신규 메커니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되는 게 이제 캡시드 외막이고,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외막이고요. 요 안에 빨간 게 이제 인테그라제 효소,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죠.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인테그라제 효소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계속 증식을 하는 겁니다. 세포에 침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알리니 약물을 처방했더니 인테그라제 효소와 이제 알리니가 결합을 하는데, 비촉매 활성 부위랑 결합을 하는데, 요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캡시드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캡시드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활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길리어드에서 개발한, 최근에 이제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약물 하나가 또 요 캡시드 저해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요 캡시드 막을 이제 공격해서 에이즈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도 있죠. 그래서 요 보시면 요 인테그라제 효소라는 게 에이즈 바이러스의 RNA를 숙주세포에 전달해서 통합하는 걸 촉진하는 효소인데, 요거를 이제 억제하게 되면은 결합을 억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올리고화를 촉진한다. 올리고화를 촉진하는데, 원래 단백질이 올리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클레오시드 모노머가 올리고가 되는 건데, 역으로 단백질 덩어리를 올리고로 바꾸니까 비정상적인 거,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불국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능을 못하도록, 제 기능을 못하도록 위치를 이탈시킨다는 뜻입니다. 정위치를 상실시킨다는 표현이고, 미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유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감염 기능이 사라지게 되니까 증식을 못하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이제 사멸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STP-0404를
보시면 큐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들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억제제인데 새로운 큐어 가능성 있는 치료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격을 주고 죽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블락, 억제하고 막는,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을 써서 교묘하게 바이러스를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약물이 이제 STB-040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지원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장기 지속 하루 1회 경구투여 약물뿐만 아니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페스 서비스나 아나페스 리서치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레바티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게 보통 지금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쓰죠. AAV라고. 그거 대신에 이제 mRNA나 서큘라린을 쓴다는 뜻이고요. 아까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서큘 RNA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리보솜에 의해서 이제 염기서열이 스캔될 때 보통 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스캔이 끝나지만 요 서큘 RNA의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갔다 다시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발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mRNA 대비 반감기가 길겠죠. 그리고 안정성도 높겠고, 왜? 오픈된 게 없으니까 공격을 덜 받고 안정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최적화된 오프더 쉘프가 가능한 NKT 세포 치료제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간단히 한 5분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벌써 다 썼네요. ST팜 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야데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발견한 자료인데 한 20년간, 최근 20년간 S&P의 500에 있는 섹터들이 있죠. 주요 섹터들의 분기별로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쭉 본 겁니다. 근데 눈여겨보시면 여기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IT예요. 그 0에서부터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20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2에서 뭐 8로 됐으니까 이건 4배밖에 안 됐죠. 요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요건 필수 소비재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건데요. 요 필수 소비재 아닌 것들은 뭐 핸드폰, 뭐 이런 거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왜 제약바이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수익이 좋아요. IT랑 함께. IT는 워낙 부침이 세고 기술 진화가 빠르니까 쉽지 않은데 헬스케어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그렇지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리스크는 낮으면서 하이 리턴인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CDMO, 신약 CDMO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대신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적죠. 신약 개발 리스크는 적을 것이고, 신약이니까 당연히 하이 리턴도 클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될 것이냐, 리스크가 높은 성장주로 볼 것이냐, 둘 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엄청나게 큰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죠. 그러나 뭐 바이오텍, 신생 바이오텍들은 굉장히 높은 성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T팜은 요거와 요것이 겹쳐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안정적이면서 고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CDM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빅 경쟁자, 자이언트 경쟁자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인가. 인공지능이라든지 IT는 이미 중국이 거의 세계 최고로 올라섰죠. 뭐 인공지능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바둑 AI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센 프로그램이 절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중국 겁니다. 중국이 이미 IT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T 쪽을 계속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 쪽에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현재 기술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인도 기업들은 계속 미국 FDA에서 경고를 먹고 있어요. 서류 조작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성장할 거에 대비해서 이미 미국이 여기를 최후의 보루로 막아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잘 진출하지 못하는 사업, 신약 개발 혹은 제약 CDMO 사업은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를 좀 보시면 보통 신약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그런 신약 개발의 트렌드는, 큰 트렌드는 변화가 적습니다. 장기간 개발해야 되니까.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방법론 쪽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성장이 가능하고요. 또 근데 우리 몸에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먹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약은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흡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GMP 등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산업인 거죠. 그 얘기는 규제 산업이니까 좋지 않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ST팜은 혁신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고 남들이 안 하는 시장에서, 남들이 잘 모르는 시장에 빨리 들어가서 블루오션을 개척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산업은 전문가도 없고 별로 없고 경쟁자가 적고,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고 독과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M&A도 독과점, 쇼티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ST팜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희가 PER이 160배고요. 삼바가 102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익으로 160년치의 이익을 땡겨다 온 거죠. 엄청 고평가인 거죠. 실현된 이익 대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도 향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영업이 기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죠. 저희가 삼바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일까요?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요. 그만큼 저희가 저희 영역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독점적인, 안정적이고 고성장할 수 있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대만의 TSMC가 PER이 400배가 넘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요 두 개의 신약 개발 트렌드,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뭘까?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한테 올리고와 mRNA라는 것을 가져다 알려줬고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RNA 쌍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붐이 있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중요했다고 하니까 그럼 GMP를 잘하는 회사, 또 GMP를 먹고 사는 회사가 뭘까? 이게 그런 회사, 그런 CDMO 사업이죠. 여기 두 개 결합했더니 ST팜이네요. 그죠? 올리고 CDMO, mRNA CDMO. 그러면 우리 지금 비쌉니다. 실은 현재 이익 대비는 되게 비싸 보이지만, 근데 요 비싼 밸류에이션에 mRNA 플랫폼 기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mRNA 플랫폼 기술과 자체 개발 신약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보시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군은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개산책, 강아지 산책 이론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앞설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강아지가 주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 가치를 주인이라고 하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장 가치라고 보면은 결국 시장 가치는 본질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침도 있고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은 저는 ST팜의 성장성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